불법 의료 광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이한결입니다. 요즘 회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게 의료 광고 심의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튜브, 블로그, SNS 등 점점 광고할 수 있는 채널들은 늘어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 또 언제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규제가 워낙 엄격하다 보니 디테일들을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특히 일반 업종에서 효과를 봤던 광고 방식들을 그대로 의료업에 적용했다가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은 의료 광고 심의 업무를 맡고 계신 이재만 이사님을 모시고 꼭 주의해야 될 점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이재만입니다. 의료 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무심코 사용한 표현 하나가 억울하게 민원이나 행정처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들께 불법 의료 광고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줄여서 의광심. 이 의광심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일까요? 저희 의광심은 의료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자율심의기구입니다.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문성에 기반한 심의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의료 광고를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이고 신속한 심의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불법 의료 광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귀찮아 하시고 좀 거북하실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사전 심의는 선생님들의 민원과 행정처분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매체를 이용해서 광고를 할 때 심의를 받아야 될까요? 특히 유튜브나 블로그에 그렇죠. 광고할 때 예. 언제 받아야 하고 또 언제 안 받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의료 광고도 어떤 시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라고 봐야 되죠. 의료 광고 심의 대상 매체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광고 매체, 즉 전단, 현수막, 지하철,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광고하실 때는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매체인 경우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을 경우에 정보통신 서비스나 SNS는 사전 심의 대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는 광고 심의 대상입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 과목 등 기본 정보로만 구성되는 광고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병원 이름이 노출되면 무조건 광고로 보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의료인이 나와서 단순히 우리가 의학 또는 건강 정보를 전달해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자체를 금지시키진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일반적인 의학 정보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단순 근황 정보 제공의 목적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명칭, 의료인 성명을 추가하여 게시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는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심의의 대상인지 정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한번 본론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 많은 회원분들께서 자주 반려의 결과를 받아보시거나 또 수정 요청을 받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유형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광고에 담고 싶은데 완치, 해결, 안전 이런 단어들을 쓰면 안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또 이런 의료인 입장에서는 안전하다는 표현이 환자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왜 이런 좀 자신감 있는 표현을 자제해야 되는 걸까요? 자신감, 좋습니다. 근데 그러나 의료 행위는 기본적으로 효과를 100%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전처럼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거짓된 내용으로 표시되는 광고, 즉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어떤 이 자신감이라는 표현도 광고상으로는 사용이 좀 불가합니다. 외모 개선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표현은 또한 또 외모 지상주의나 성형 조장의 그런 소지 등이 있기 때문이죠. 음.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치, 해결, 안전, 책임집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개선이나 지향, 그 다음에 또 특화됐거나 전문, 노하우 이런 것들은 뭐 중점 진료 이렇게 좀 표현해 주시는 걸 우리가 권하고 있고요. 또 당일 뭐 빠른 치료, 회복, 바로 일상생활에 가능 뭐 이런 등등은 당일 지향, 빠른 일상 복귀 지향, 또 이렇게 QR코드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뭐 이런 것들은 좀 문의하기 이런 걸로 좀 바꿔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심의할 때 권고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대1 맞춤 진료 같은 걸 강조하고 싶을 때도 1대1 대신은 맞춤을 사용하는 게 권장된다고 하던데요. 이게 사실 저도 사실 홈페이지에는요. 1대1 맞춤형 치료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심의 대상은 아니죠. 사실 1대1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싶고 또 전문가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런 표현도 굉장히 단정적이며 모든 진료의 기본으로 적용되는 당연한 내용인데 불구하고 다른 기관은 그렇지 않다라는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봐서 음. 비교 우위의 소지를 우리가 감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삼가하시면 또 다른 표현을 쓰시면 하는 것들을 저희가 권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비급여 시술 할인 광고인데요. 이게 또 환자 유인이나 알선행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요즘 비급여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관리급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희가 좀 굉장히 심각한 또 하나의 큰 포션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사전 심의 대상 광고에서는 이런 비급여, 진료 비용 표기나 할인, 또 면제 내용은 광고가 사실 불가합니다. 또 시술이나 수술의 적정 가격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불명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배 소지가 있고 가격을 광고하는 것 자체가 타 기관과의 비교 및 환자 유인 행위 내지는 의료기관과의 무분별한 경쟁을 야기하는 등 국민보건과 건전한 의료 경쟁의 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비급여 진료 비용 적시 및 할인 광고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단 모집 같은 건 어떤가요? 후기 작성해 주는 걸 어떻게 보상을 해 드리는 걸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저희가 저희 뭐 의광심 활동을 하는 것 중에 모니터링도 하는데 사거리 같은 데 보면 플랜카드 옆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퍼센트 할인 이런 게 심의피를 안 받고 붙어 있는 경우도 최근에 저희가 모니터링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후기 작성을 전제로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며 혹시 우리가 소위 체험단을 모집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27조 사망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위반 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너무 치료를 잘 받아서 시술을 받기 전과 후의 사진을 올린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을 건데 이 부분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서 환자의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는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이나 수술 전후 문구 및 특히 이미지 같은 것을 다빈도 우리 수정 요청 사항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불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환자가 금전 대가를 받고 후기를 게재하면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기만적인 표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수술 전후 사진을 다른 조건에서 또 촬영하기도 하거든요. 효과를 부풀리는 행위로 거짓, 기만, 과장 광고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리고 싶은데 키닥터 인증표나 감사장 같은 걸 광고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업체들에서 받은 이 인증을 광고에 쓸 수 없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크게 보면 우리 어크리디테이션, 인증에 관한 문제죠.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문가 집단, 의사가 아니어도 이런 전문 프로세스를 거친 인증에 대해서는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게 사실은 상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법 제56조 제2항 14조에 따라서 각종 상장, 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는 광고는
또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닥터 등은 의료기기 업체가 자율적으로 부여한 명칭이므로 이는 사실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고 자격이나 명칭을 표현하는 내용 제56조 제2항 9호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 보증은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병원과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다.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도 금지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뭐 능력 있는 회원분들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홍보하고 네. 광고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4호는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여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땡땡땡 아무 데서나 받지 마세요. 나 다른 의료인보다 우수하다. 같은 표현은 비교 광고에 해당하며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 전문성과 비교 광고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까다롭다는 걸 예,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맞습니다.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작용에 대한 명시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광고를 할 때 부작용을 반드시 고시해야 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사실 뭐 의료라는 게 어떤 부작용이나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퍼센테이지도 얘기하고 합병증에 대한 우리가 뭐 시술 동의서 같은 것도 받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한테는 100%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의료법 제56조 제2항 7호에는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여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는 필러 시술, 또 사지 연장술 등의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에는 반드시 부작용을 기술하거나 부작용 주의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음.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필러 시술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광고에서는 필러 수술의 경우 시력 손실이나 실명의 위험, 또 피부 괴사 등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됩니다. 예, 음. 글자 수 제한이 있는 광고일지라도 최소한의 부작용 주의라고 명시돼야 됩니다. 또 부작용의 문구의 크기는 다른 본문 글자의 크기에 비해 작아서는 안 되며 최소 본문과 동일하거나 눈에 잘 띄게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력 표기는 좀 어떤가요? 6개월 미만의 임상 경력은 광고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있던데요. 예, 이게 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또 6개월도 하루에 2시간씩 6개월이냐, 하루에 뭐 10시간씩 6개월이냐,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합의 하에서, 법적으로 6개월 이상의 경력이나, 계제는 가능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또, 경력 증명서, 면허증, 어떤 근거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셔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또한 경력을 기재할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인의 성명, 또는 인원, 수를 표기하여 구체적인 경력으로 표기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무슨 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좀 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좀 저희는 의과대학 교육과정도 있지만 그 이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상 다른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았다고 한 부분이 마치 그 병원에서 졸업한 걸로 이렇게 인지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이후에는 그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광고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한번 받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음. 3년인데요. 의료 광고 유효기간이 3년이며 유효기간 이후에 계속하여 의료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만료일 6개월 전에 재심의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아서 의료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는 기술의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로 부작용 등 이런 것들이 같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새로이 또 심의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내부의 규정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짧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꽤 합리적인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 덕분에 현장에서 헷갈리기 쉬운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핵심을 좀 정확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정리를 해보면 객관적인 좀 근거가 중요하고 또 결과를 보장하는 단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한다. 이런 점들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기에 앞서서 이사님, 선생님들께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의료 광고 심의 제도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 병원을 알리고 이제 싶어서 이제 광고했을 뿐인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거나 보건소 등의 민원을 받으신 회원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의료 광고 사전 심의를 통해서 마음을 편히 광고하시고 진료에 집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료 광고 사전 심의는 번거로운 절차가 절대 아닙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를 위한 아주 기본적인 안전 장치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회원분들도 계실 텐데 의료 광고 심의, 사전 심의 어떻게 받는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핸드폰이나 뭐 포탈창에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대한의사협회 의료 광고 심의위원회가 거의 제일 먼저 노출이 됩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면 네 가지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를 방문하셔도 좋고요. 그런 의료 광고 심의 사전 심의에 대한 내용들이 풍부하게 잘 적혀 있고요. 자세히 알아보시면 구비 서류, 뭐 심의 기준, 소요 시간, 또 심의 수수료, 또 관련 법령, 또 가이드라인, 또 우리가 오늘 많이 얘기 드렸던 다빈도 위반 사례에 대해서 모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만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한 광고 활동을 이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